단기적으로 제가 보기엔 여행 레저 쪽이 좋아 보이고 네. 조금 연말까지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 배당 우량주가 좋고 뭐 롱텀으로 놓고 보면 저는 엔터주가 제일 좋아 보여요. 지금 밸류에이션 얘기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재테크 유튜버 이제 채널 운영하면서 2020, 21, 22, 24 4년 동안 인터뷰하고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 만나 뵙고 개인분도 제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많은 개인분들이 돈을 잃고 주식 투자에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제 수많은 지식을 쌓였는데 딱 한 가지 밸류에이션 측정이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고 사실 전문가분들도 사실 수도 없이 들리잖아요. 사실 이걸 알면 거의 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진리를 저는 아는 거로 왜냐면 지금 가격을 알고 있고 밸류에이션을 알고 있으면 이걸 먹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안다라는 게 참 가능한 일인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알려면 좀 어떤 거를 공부를 좀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하면 따분한 얘기지만 밸류에이션은 뭐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있고 제 가장 대표적인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현재 가치 측정하는 거죠. net present value라는 거. 미래의 이제 현금 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가 얼마냐 하는 거와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절대 가치를 측정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과정이 들어가죠. 미래의 현금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정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참조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지표는 되게 쉽지는 않고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들은 이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잖아요. 동일 산업 내에 있는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그 시기에는 수평적인 비교를 할 때에는 좀 일리가 있는 거죠. 그게 뭐 많이 이야기됐던 게 그 에코프로비엠이 비싸다고 한참 뭐 두세 달 전에 이야기했을 때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뭐 LNF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물론 이제 밸류체인 상의 장점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상대 밸류에이션, 렐러티브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회사가 역사가 오래됐으면 이 회사의 과거와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과거 히스토리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아주 그게 잘 맞을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가 과거에 지금과, 왜냐면 이건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순환주잖아요. 경기 순환주니까. 과거에 지금 현재 사이클에 있었을 때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어땠지? 지금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 개인이 하기가 쉽지가 않죠. 개인이 하기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영역인데 그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전 생각하기에 첫 번째로는 남이 해놨던 거라도 자기가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리포트를 찾아보면 그런 걸 해놓잖아요. 이렇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럼 그걸 보고 중요한 거는 자기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그 데모다랑 교수라는 분이 엔비디아를 자기가 팔았다. 근데 그걸 몇 년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뭐 엄청난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팔은 이유는 뭐 엔비디아가 향후 그분은 뭐 밸류에이션이 돼가니까 향후 몇 년 동안에 이야기한 대로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자기가 보기엔 비싸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자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져라,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그 대가는 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비싼 주식을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야기할 때 또 안전마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벤자민 그라함도 그렇고 그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자산 가치를 보는 거죠. PBR 측면에서 예를 들면 PBR이 10배가 넘어가는 주식 이걸 흔들리면 언제든지 PBR이 2배가 될 수도 있고 1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성장이 약간 주춤하는 모양이 나오면. 그럼 이제 확 꺾이겠죠. 그렇죠. 근데 꺾일 때는 빠르게 꺾이죠. 우리가 봤잖아요. 테슬라도 봤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익이나 매출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게 꺾이는 조짐이 보이면 비싸니까. 그럼 일시에 꺾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싼 주식은 뭐 아무래도 성장 섹터에 있는 주식들이 비싸죠. 이제 그런 주식을 투자할 때는 늘 염두에 둬야 될 거는
그 성장이 주춤거릴 때에는 주가가 빠르게 하락한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 나가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죠. 국민연구공단 자가운용단 단장까지 하셨던 단장님께서는 그러면 혹시나 은퇴하신 이후에는 개별주를 하시나요? ETF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뭐 S&P 500이나 저는 뭐 지수를 저도 이제 뭐 퇴직연금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ETF로 하고 있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선물로 롱숏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네. 선물은 되게 어려운 영역 아닌가요? 뭐 어렵죠. 근데 주식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좀 상황에서는 혹시 어떤 특징을 가진 좀 주식을 사야 될까요? 이제 하반기에는. 글쎄요. 개별 종목을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요. 뭐 유망 섹터라든가 좀.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보면은 2차 전지, 그죠? 큰 섹터로 보면,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죠? 연예기획사들,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네.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조금씩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것들이 보면 조선, 그리고 이제 아주 최근에는 보면 여행 레저 관련되는 거, 항공, 여행 레저,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다 일리는 있는 것 같고, 2차 전지 소재는 한번 시세를 많이 내서, 그거를 뚫고 다시 간다는 게 조금 버거워 보여요.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이제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정고점을 지금 트라이 하고 있는데, 정고점을 뚫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것들이 다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이기 때문에, 지난 고점을 뚫지 못하고, 만약에 밀리면 아마 상당 기간은 또 박스권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반도체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반영이 좀 빨랐던 거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는 똑같은 모양인데 2차 전지가 먼저 주도주가 먼저 갔잖아요.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주도주가 먼저 갔었고, 그 뒤에 보면은 2차 전지 관련된 뭐 이렇게 이름만 달면 다 올랐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반도체도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반도체도 약간 단기적으로는 과열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조정의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지금 반도체 가격은 디램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을 잡으면 바닥을 잡으면은 아마 좀 새롭게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 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라고 하는 게 또 이 수요 공급에서 한 1, 2%의 차이가 생겨도 금방 돌아서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하여간 요 2분기 실적, 나쁜 실적 그거만 소화되고 나면은 반도체 가격이 좀 돌아선다는 그런 시그널만 보여주면 그럼 새로운 또 시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엔터 주식은 저는 좋게 봐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다른 유튜브에 가서 엔터 좋게 본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난리 칠 때라서 2차 전지는 조금 조정받고 엔터나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방위산업 이런 것 괜찮게 얘기했는데, 엔터 주식은 많이 올라왔죠. 그죠? 많이 올라왔다는 것 빼놓고는 별로 남을 할 게 없죠. 근데 밸류에이션은 부담은 있어요. 근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100배는 아니니까. 100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엔터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하이브, 그 다음에 또 뭐죠? SM, 또 뭐, YG, JYP, YG, 뭐 이게 대표적이죠. 놓고 보면은, 엔터 주식의 제일 좋게 보는 점 중에 하나는 우선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왜? 소프트 산업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양극재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지난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 한 6에서 8%예요. 10%가 안 되거든요. 6에서 8%인데 이런 엔터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3, 40%예요. 그렇죠. 엄청 높죠.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야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빅테크 주식들을 밸류에이션 할 때 빅테크 보면 우리가 앞에 있는 주식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 구글, 그 다음에 메타, 뭐, 그 다음에 아마존,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들어간 건데, 이런 주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드웨어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하드웨어지만 사실은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전가할 수 있고 이 영업이익률이 높죠.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이제 약간 2차 전지 소재가 갖는 한계는 뭐냐면 여전히 제조업이고 길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어차피 비즈니스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게 고객하고 가까운 쪽부터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고객과 가까운 쪽은 자동차 회사고 전기차 회사고 전기차 다음에는 배터리고 배터리 다음에 소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약간 이게 뭐 여러 가지 IRA 법안이나 뭐 이렇게 이 양극재를 그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제한돼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 회사 2차 벤더임에도 불구하고 네.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정상화되면 2차 벤더가 자동차 회사보다 밸류에이션을 높게 만든다라? 그건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자동차 회사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데 그 엔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런 이 제조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무형자산 같은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지하게 높고, 네. 아직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왜냐면 우리가 아직 미국 시장을 다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을 것 같고, 네.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강력한 테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방산도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아직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그러진 않거든요. 뭐 PR로 보면 20, 30대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 수주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산주가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죠? 그 하나에어로죠. 네. 오늘 많이 올랐던데 보니까 하나에어로 지금 보면은 탱크 만드는 회사, 네. 그다음 비행기 만드는 회사, 네. 그다음에 미사일 만드는 회사, 네. 뭐 그런 게 대표적인 회사들 아닌가요? 근데 이제 탱크가 좋았죠 그동안에. 하나에어로하고 그다음에 현대로템, 그죠? 네.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비행기. 한국우주.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어용 미사일 만드는 LIG 넥스원, 뭐 이런 회사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군수산업이라고 하는 게 정치 외교적인 부분하고 맞물려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탱크 같은 경우에 원래 기대는 뭐, 북유럽이나 또 호주, 이런 데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말인가 밀렸죠. 그죠? 독일 그 전차에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폴란드 2차 수주도 남아있는 거고 추가적인 개연성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약간 있지만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거고. 근데 말하자면 로키드 마틴 뭐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이 전투기 가격이 무지하게 싸다는 거 아니에요? 훈련기나 이런 게. 그러니까 향후에 뭐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수주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이 반영이 되면 네.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비행기 만드는 회사고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민수용도 갖고 있잖아요. 비행기 부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다가 우주산업도 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네.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언젠가는 민영화 이슈가 남아있는 거고. 뭐 그런 맥락에서는 뭐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네.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뭐 로키드 마틴처럼 이것저것 다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위산업 회사긴 한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밑에 달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에서 그만큼은 디스카운트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방산도 꾸준히 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갈 거라고 보고 조선은 원래 수주 산업이잖아요. 네. 내가 무슨 주식운용팀장도 아닌데 어쨌든 물어보셨으니까 삼성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 팀장 하셨잖아요. 20년 전에 그렇죠. 주선주는 제 기억으로는 2007년인가 2004년 5년 6년 7년인가 그때 한 무지하게 올랐던 주식이죠. 시장에 네. 몇십 배씩 올랐던 맞아요. 주식인데 조선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주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도 2년 전인가 뭐 수주가 늘면서 조선주들이 한번 시세를 냈는데 작년에 보니까 저가 수주로 해서 네. 원가는 많이 올랐는데 보니까 적자더라. 그래서 주가 비리비리했는데 최근에는 주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네. 그건 뭐냐면 그 후에 이제 수익성 따져서 돈 되는 거 받았던 것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2분기부터는 앞에 있는 회사들은 흑자 전환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익을 내면서 최근에 또 조선 가격도 신조선 가격도 좀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 남아있는 주식은 이제 저 산업재들 네. 뭐 철강, 화학 이런 산업재
아니면은 이제 제가 보기엔 그 배당 우량주, 대표적인 게 금융주죠. 네. 그런데 이제 산업재들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하고 맞물려 돌아갈 것 같고, 뭐 중국 쪽에서 경기가 좀 좋아지고, 뭐 한중 관계가 좀 풀리고 이러면 좀 나아질 것 같고, 아직 그런 기미는 없는 것 같고, 배당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싼 것 같아요. 이게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 한 8월 달부터는 움직이지 않을까? 너무 싸요. 너무 싼가요? 그렇죠. 이 중에서 제일 싼 건가요? 아니, 그냥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우리금융주주, 이런 거 보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10%거든요. PBR이 0.3배? 지금 금융주주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PBR이 한 0.3배, 배당 수익률, 우리금융주주 같은 경우 배당 수익률이 한 10%, PER 3배? 네. 그 무지하게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 주식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정책적인 뭐 이런 부분들, 투자 심리, 뭐 시장에서의 소외,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눌려 있는데 한 8월 달 그래서 이제 배당주 투자를 좀 사람들이 해볼까? 뭐 이럴 때가 되면은 뭐 그런 주식들이 충분히 레벨업 될 수 있을 거다. 한 20%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작년 말에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 보이고, 최근에 뭐 좀 짧게 보면 하나의 테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항공주들이 최근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가 항공사들, 네. 저가 항공사들은 뭐 당연히 좋고, 당연히 좋고, 근데 이제 보통 2분기가 비수기잖아요. 애들 학교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7, 8, 9, 3분기가 성수기인데 3분기 다가오잖아요. 네. 근데 2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좋더라 이거죠. 그런 상태라서 최근에 이렇게 시장을 보면 뭐 이 저가 항공사, TA 항공 이런 것들이 주가가 보면 팅팅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도 보면 주가가 올라와요. 근데 대한항공은 눌려 있었던 게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버는 게 그 카고였거든요. 화물이었는데 그 카고가 이제 운임이 떨어지면서 돈이 이제 좀 덜 됐죠.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 떨어졌는데 여객 부분이 올라오더라 이거죠. 여객 부분이. 생각보다 좋더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유가 낮죠? 네. 워낙 강세죠? 그 다음에 여객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 일드, 그러니까 탑승률 높죠?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행, 레저. 또 7, 8, 9에 많이들 움직이지 않겠어요? 어디 안 가세요? 가야죠.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 보입니다. 아이고. 자, 지금 언급한 게 2차 전지랑 반도체, 엔터랑 방산이랑 조선, 항공, 호텔, 레저랑 산업재, 뭐 배당 우량주 요 정도 언급해 주셨는데 쭉 한번 제 관점을 얘기해 드린 거죠. 이 중에서 그럼 가장 좀 현재 가치가 좀 싸다고 생각하신 거는 역시 배당 우량주 쪽이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제 그 중에서 하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엔 여행 레저 쪽이 좋아 보이고, 조금 연말까지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 배당 우량주가 좋고, 뭐 롱텀으로 놓고 보면 저는 엔터주가 제일 좋아 보여요. 제가 며칠 전에 근처에 이마트를 가봤는데 옛날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계열의 이제 사람분들이 많이 좀 보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금발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근처에 이제 꼭 옛날에는 이태원이나 가야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동네에서도 금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면서 이게 한류가 가져온 걸로 인한 건지 뭔지 몰라도 이제 굉장히 선진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오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여행 관련돼서 최근에 보면은 뭐 호텔, 면세점, 카지노 이런 주가들 많이 빠졌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근데 저는 글쎄요, 제가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가끔 이제 명동역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남산 산책하고 내려와서 밥 먹을 때 보면 작년에 가면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한했거든요. 지금 가면 바글바글해요. 그 명동역에 식당에 자리가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글쎄 뭐 중국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이제 나라에서 많이 오죠. 네,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그런 주식들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충분히. 어쨌든 그 뭐 컨텐츠, 뭐 K-팝, 뭐 이런 K 컨텐츠 관련된 거. 또 뭐 여행, 레저, 컬처 이런 부분도 하고 연관된 부분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뭐 이렇게 개별 테마로 개인들이 플레이하기에는 좋은 주식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또 미국 테크주도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네. 혹시 미국 주식 중에서는 뭐 좋게 보는 좀 주식들은 좀 있을까요? 제가 뭐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가 아니고. 개별 주식이 전문가가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스닥 100 지수가 네. 1000이 아니었어요. 1000 정도. 아, 1000이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지금 얼마죠? 네, 15,260인데 나스닥 100에. 네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밸류에이션은 비싸죠, 미국이. 그러니까 늘 이제 조정은 있을 거예요. 단기적인 조정은.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히스토리컬 하이라 그러죠.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지점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뭔가 빌미만 생기면 조정은 될 수 있다. 네. 그렇지만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그 빅테크 주식들, 네. 나스닥 100 지수 이런 것들은 뭐 지수 자체가 뭐 10배씩 오르니까 그러면 굳이 뭐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그 지수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레버리지는 하시지 마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레버리지- 지수 그냥 추종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하더라도 맥스 2배. 근데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3배짜리를 좋아하더라고. 근데 네. 그건 너무 위험하죠. 그거는 오래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누구나 아는 빅테크 주식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잘 아는 뭐 기가 막힌 주식이 있다고 하면 그거 하시면 되는데 네. 보통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누구나 아는 빅테크 주식. 그게 좋지 않을까요? 미국의 이제 은행 파산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빅이슈가 아닌 거죠. 그게 이제 확산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조용하니까. 그리고 뭐 혹시나 이제 더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뭐 중소형 은행들일 테니까. 아니 그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크레딧 크런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이런 거죠. 여기 문제가 된대더라.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문 닫았어. 그럼 옆집은 괜찮아? 옆집도 그럼 돈 빼기 시작해. 여기도 불안해 돈 빼기 시작해. 이거였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크레딧 크런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확산됐을 때 일어났던 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페드가 2008년도에 경험이 있었고 자넷 옐런은 훨씬 더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뭐 금방금방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신뢰 네. 뭐 이런 신용의 위기를 확산되지 않도록 막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만약 그때 제대로 대처를 못했으면 그게 도미노처럼 쭉 번졌으면 문제가 됐겠죠.